글 쓰고 나가는 배승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영화인지 알고 오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 이게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좀 당황하면서도 약간 좀 즐거운 당황을 하면서 봤던 영화였고요. 이 영화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블루스라고 하는 음악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블루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흑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의 어떤 근간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딸려나오는 영화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블루스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미국의 역사 이야기까지 하게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제가 이 영화를 만든 라이언 쿠글러 감독과 그리고 영화의 제작 과정의 비하인드들을 중간중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사실은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훨씬 더 재밌는 영화이고, 193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영화 속에 좀 군데군데 언급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약간씩 필요하고요. 또 수많은 미국 지역 중에서 미시시피, 그리고 델타라는 지역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걸 알고 나면 훨씬 더 영화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먼저 그 프롤로그로 드릴 말씀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바로 이야기를 넘기겠습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영화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블랙팬서라고 생각해요. 블랙팬서를 만든 감독이고, 그 전에 크리드를 만들었죠. 로키 시리즈의 스피노프였던 크리드를 만든 감독이고, 데뷔작은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2013년 작품. 마이클 B 조단, 이 영화의 스모크 스텝 1인 2역을 했던 그 배우와 함께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라는 영화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데뷔작으로. 그때부터 라이언 쿠글러는 한 번도 만든 영화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영화까지도. 그런데 이 감독의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로 사실은 돌아간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는 실제로 비무장 상태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러 가던 오스카 그랜트라는 청년이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에 의해서 사망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오스카 그랜트라는 사람이 라이언 쿠글러 자신과 동갑인 청년이었고, 자기가 살고 있던 오클랜드 지역에 자기랑 나이가 같은 흑인 청년이 그렇게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망한 사건 자체에 충격을 받아서 오스카 그랜트의 그 마지막 하루를 재구성한 이야기로 데뷔작을 만든 거거든요. 그때부터 마이클 B 조단이라는 배우를 자신의 페르소나 삼아서 크리드와 블랙팬서까지 간 거고요. 바로 이 작품도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처럼 딱 하루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있고, 애초에 시작은 삼촌에 대한 기억이었대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삼촌이 크리드를 촬영할 무렵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삼촌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고, 특히 삼촌은 어릴 때 항상 삼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미시시피 지역에 특히 블루스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삼촌이 좋아하는 블루스 음악을 함께 들으며 컸던 라이언 쿠글러가 삼촌이 좋아했던 그 블루스 음악을 생각하다가, 그래, 그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1930년대를 보통 인종차별의 시대로만 기억하지만 1930년대는 인종차별로 흑인들이 고통받았던 시대만이 아니라 그런 고통받는 시대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던 블루스라는 음악이 있던 시기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상한 게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영화에서 뭐 블루스를 사실 몰라도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래도 좀 알면은 더 재밌는 영화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블루스라는 것은 이제 흑인 노예들이 먼저 만들어낸 음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수많은 국가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가의 그 노예들이 미국만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 노예들이 브라질에도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만든 음악을 우리는 삼바라고 부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리고 쿠바로도 팔려갔거든요. 그 쿠바로 팔려간 미국 흑인들이 만든 음악을 우리가 보통 손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아니고요. 예, 장르 이름 자체가 SON, 손입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영화가 바로 이 손 장르를 다뤄서 세계적인 히트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블루스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블루스라는 음악을 이제 전파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요 미국 남부 한정이었어요. 미국 남부 쪽에 주로 흑인 노예들이 이 미시시피 지역, 델타 지역에 미국 흑인 노예들이 목화를 따면서 그 노동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음악을 먼저 노래하면서 노동요로서 출발한 게 블루스거든요. 그러다가 흑인들이 기타를 잡게 되죠. 그래서 기타로 연주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블루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남부는 완전 시골입니다. 이 미시시피 델타 지역이 보시다시피. 그런데 1900년대 즈음부터요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는 병충해로 목화 산업이 좀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이 뭐 교과서에서 보셨겠지만 1차 세계대전 때는 군수품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만 잠깐 참전하거든요. 그때 미국 북부의 군수공장에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흑인들이 목화산업 탄압받고 약간의 타격받고 위에서 북쪽에서 일자리가 많대서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1910년부터 30년 사이에 약 200만 명이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도시가 있냐면요, 시카고가 있습니다. 시카고는 당시에는 미국 남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도시였어요. 바로 이 형제가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 출신이지만 델타 지역 출신이지만 시카고로 이때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이 그러면서 블루스 음악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원래는 블루스 음악을 어쿠스틱 기타로 했어요. 어쿠스틱 기타. 여러분 통기타 쳐보셨죠? 그 기타. 근데 북쪽 시카고로 올라가면 대도시잖아요. 어쿠스틱 기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전기 기타를 찾기 시작해요. 일렉트릭 기타. 그러면서 이게 블루스가 리듬 앤 블루스가 되는 거거든요. 리듬이 세졌으니까. 그리고 도시 생활이다 보니까 리듬이 빨라졌으니까 리듬 앤 블루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리듬 앤 블루스가 북쪽에는 되는데 남쪽에는 여전히 어쿠스틱 기타밖에 없었어요. 대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들고 있는 건 뭐냐면요, 레조 기타라고 해요. 레조네이터 기타. 이게 뭐냐면 어쿠스틱 기타 중에서도 음량을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기타예요. 그러니까 전기 기타를 갖춘 환경은 못 되지만 이 레조 기타를 통해서 훨씬 더 음향이 크게 내도록 설계된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찰리 패튼이 쓰던 거다 이런 어떤 전설과 함께, 나중에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만 찰리 패튼은 실제로 이 미시시피 델타 블루스라고 하거든요. 델타 블루스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이렇게 차용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주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1919년에 이제 금주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술 못 먹게 하는 거죠. 역사상 가장 멍청한 법안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게 이 금주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술로 인한 폭력을 막자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청교도적 전통이 강하니까 금주법이 발의된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금주법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술을 안 먹을까요? 먹죠. 당연히 먹겠죠. 수학여행 가도 먹는데. 그렇죠. 그 금주법 시대에 의료용으로는 약으로 처방할 수 있었거든요. 술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약사들이 뒷돈으로 번 게 약 4천만 달러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주법 시대에 그 굉장히 유행했던 게 스피크 이지바거든요. 스피크 이지바가 뭐냐면은 밀주를 파는 곳이었어요. 밀주를 몰래 먹을 수 있는. 근데 당연히 비쌌겠죠. 그런데 이 밀주를 몰래 먹으면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음악을 듣는 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은 그레이트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거기에서 이런 풍경을 잘 볼 수 있죠. 딱 이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주법 시대 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음주 소비가 400% 증가하고 범죄율이 25% 증가했다. 금주했는데. 왜냐? 밀주를 다 마셨으니까. 이 형제들이 아마도 이 밀주 산업에 종사했을 것이고요. 이 밀주 산업은 누가 관리했냐면 마피아들이 관리했습니다. 마피아들. 그런데 1932년쯤 되면서 29년에 이제 대공황이 터지고 점점 더 사정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술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주크 조인트라는 것을 미국 남부 자신의 고향에 개장한다까지가 초반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요 흐름을
아주 잠깐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 옛날 수업 시간에 미국 역사 배웠던 거를 떠올려 보면 남북 정쟁하고요 노예제를 폐지하잖아요. 그게 1865년이잖아요. 북부군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한 10년 조금 넘게 남부 지역에 연방군이 주둔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남부에 있는 백인들이 어쨌든 전쟁에서 좀 졌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봤단 말이죠. 그랬던 연방군이 1877년에 철수를 하고 나서 약간 무법지대가 된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짐크로우라고 나오는 짐크로우법이 남부에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짐크로우라는 건 1830년대에 백인이 흑인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등장했던 그 캐릭터의 이름이거든요. 그 캐릭터 민스트럴 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쇼에서 흑인 분장을 하고 좀 우스꽝스럽게 그 등장했던 흑인 캐릭터 이름을 빗대어서 짐크로우법이 일종의 남부를 좀 통치하는 하나의 좀 법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흑인에 대한 인치가 좀 자유로워졌고 이게 역설인데요. 노예제 시절에는 각각의 노예가 누군가의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있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린치를 가하면 그 노예를 소유한 백인의 재산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린치를 가할 수 없었는데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이제 그 누구의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린치를 해도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흑인들이 린치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영화 속에서 델타 슬림이 차 안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흑인들이 당하는 박해가 궁금하게 벌어지던 시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부 쪽에서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흑인이 더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시기를 흑인 대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북쪽의 도시로 올라갔는데 아마도 이 쌍둥이 형제도 그 흐름에 맞게 흑인 대이동을 따라서 올라갔고 거기에서 금주법 시기에 힘을 키워가던 마피아 세력에 들어가서 활동한 걸로 진전이 되고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쌍둥이의 옷차림이 한 사람은 파란색이고 한 사람은 빨간색이잖아요. 시각적으로 관객이 좀 구분하기 쉬우려고 빨간색, 파란색을 입힌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파란색은 아일랜드계 마피아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빨간색은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스모크는 아이리시 쪽 마피아에서 활동을 하고 스택은 이탈리아계 마피아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둘이 작당을 해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양쪽의 모종의 어떤 일을 벌이고 약간 도망치듯이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어차피 당하는데 모르는 놈보다 아는 놈한테 당하는 게 낫다고 왔는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는 놈한테 당하죠. 그게 이 그 형제가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스모크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형제가 이제 스모크하고 스택이잖아요. 이건 어디서 따온 거냐면요. 존 리 후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블루스 뮤지션이 있습니다. 이분의 1956년 곡 중에 스모크 스택 라이트닝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 블루스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곡이거든요. 이 증기 기관, 그러니까 스모크 스택이라는 게 굴뚝이에요. 굴뚝. 거기에서 라이트닝, 번개같이 나는 건데 이 증기 기관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묘사한 곡이에요. 즉, 이 곡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산업화, 그리고 이도, 기관차잖아요. 그리고 변화, 빠른 변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는요.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했던 흑인들의 어떤 변화,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형제도 스모크 스택 라이트닝이라는 곡처럼 미국 남부에서 기회를 찾아서 미국 북부로 떠나게 된 거잖아요. 시카고로 떠나게 된 건데 이런 점에서 이 곡에서 이름을 따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인터뷰에서 보면은요, 자신이 처음으로 샀던 블루스 음반이 바로 이 존 리 후커의 스모크 스택 라이트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해석도 있지만 스모크 같은 경우는요, 파란색으로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는 흑인 쪽에서는 악령을 쫓는 의미가 됩니다. 파란색이. 그리고 그
빨간 옷을 입은 스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사람이 나중에 뱀파이어가 될 것이다 라는 쪽의 의류로도 동시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 안에 이미 블루스의 역사 같은 것들이 숨어 있고 그걸 일부러 차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흑인 감독이 만든 흑인의 이야기인데 중국인 캐릭터가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고 보면 아 이것도 중국 자본이 들어갔네. 이게 또 중국 시장을 노리고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중국인 캐릭터를 넣었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설정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했지만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넣은 이유는 라이언 쿠글러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특히 이제 흑인들 사이에서 한때 좀 유행처럼 번진 게 나의 좀 핏줄을 찾는 DNA 검사를 통해서 나의 좀 혈통을 확인하는 게 하나의 좀 유행처럼 번졌었대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당연히 뭐 그 흑인이니까 나의 조상들은 아프리카겠지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서 당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라이언 쿠글러의 장인어른께서 과연 90세가 다 되신 장인어른께서 DNA 검사를 했는데 자신의 핏줄에 중국인 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우리 조상 중에 중국인이 있다고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나중에 좀 비밀이 좀 풀리게 된 게 1930년대 미시시피의 중국인 커뮤니티를 취재하고 촬영했던 다큐멘터리를 발견하게 돼요. 돌릴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다큐멘터리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면 노예제가 폐지되고 나서 노예들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도시로 떠나고 나니까 목화 농장에 일을 할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을 수입하게 돼요. 일단 그때도 쌌습니다, 중국인이. 그리고 오히려 부려먹기 좋았고 그들이 뭔가 흑인보다 좀 더 부려먹기 좋다는 판단에 중국인을 수입해서 중국인들이 실제로 흑인들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노동력으로 유입되어 왔었는데 중국인들이 해보니까 이게 영 아니거든. 그래서 농업을 그만두고 이제 상업으로 중국인 피에 흐르고 있는 그 상업적 DNA에 따라서 상업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실제로 1930년대 미시시피 지역의 중요한 식료품점들을 중국인이 운영을 했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중국인 상점에 처음에 그 그레이스, 그러니까 보차오라는 남자가 딸한테 그러잖아요. 지금 가서 엄마를 데려와라. 그럼 엄마를 데리러 길을 건너고 그 엄마가 다시 길을 건너오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면가 있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찍었지? 그거를 잘 보시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흑인들만 가는 상점이고 한쪽은 백인들만 가는 상점이에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중국인 이 가족이 두 개의 상점을 경영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아까 말씀드렸죠. 징크로법. 흑인과 백인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법 자체가 존재했던 왕국이기 때문에 상점 자체도 따로따로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흑인을 상대로 한 상점과 백인을 상대로 한 상점 모두를 중국인이 경영했던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토대로 영화 속에 이 보차오 가족의 캐릭터를 넣은 거예요. 이거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자신의 뿌리를 찾다가 정확히는 라이언 쿠글러 장인의 뿌리를 찾다가 알게 된 잊혀진 존재. 그러니까 라이언 쿠글러는 그 얘기를 해요. 중국인이라는 존재는 내가 흑인이어서 그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중국인의 존재는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통계적으로 나와요. 꽤 많은 수의 중국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 둘 모두를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커뮤니티였다는 걸 이 영화에서 꼭 밝혀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 중국인 캐릭터를 영화 속에 주요하게 등장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받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장면은 아무래도 이제 I Lie to You 말 그대로 진짜 음악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설명하는 전시하는 듯한 그 장면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민속음악부터 DJing까지 쫙 나오는 그게 다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주요한 요인 같은 것들을 원인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원래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루드비히 고란손이 음악 감독이랑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 감독의 거의 모든 음악 영화를 루드비히 고란손이 맡았습니다. 블랙팬서하고 오펜하이머로 아카데미 음악상 탔고 그
그 차일디시 감비노하고 This is America로 그래미에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 이렇게 두 개 탔죠. 대중음악과 영화음악 모두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라이언 쿠그라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릴 때 들었던 그 블루스 음악을 얘기하면서 1920년대 30년대에 블루스 음반이 진짜 이 얘기를 하면 소리가 개똥 같거든요. 레코드를 들어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SP라고 해서요, 이 레코드 자체가 담아낼 수 있는 음질의 한계가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그게 개선되는 게 1940년대 후반에 콜롬비아가 LP를 발명하면서 그나마 개선이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LP 그 이전까지는요, 레코드 자체가 담아낼 수 있는 음질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절 음악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들렸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 실제로 그렇게 들렸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 그때의 음악에는 그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이거를 현대의 관객들에게 한번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8살 때는 또 메탈리카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대요. 메탈리카라고 아시는 분? 정말이요? 이거밖에 안 돼요? 헤비메탈 어떻게 된 거야, 메탈리카 형님들?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요, 메탈리카의 1988년 And Justice for All이라는 명반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유명한 곡이 원이라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의 리듬을 가져오고 싶었다라고 하고요. 이 노래를 보면은요, 처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파괴적인 사운드로 끝이 나거든요. 등등등등 하는 희망 왔어. 아르페지오로 시작되다가 파괴적인 사운드로 끝나는데, 실제 이 영화의 OST에 메탈리카의 드러머 라스 울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때 크레딧 보면 라스 울리 이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음악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말 그대로 블루스부터 헤비메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음악의 뿌리는 사실, 우리가 듣는 대중음악의 뿌리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블루스였고, 그것은 그 당시에 정말 위험한 음악이었다고 악마가 선물해준 음악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만큼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요. 흑인 블루스 연주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블루스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여긴 블루스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찰리 패튼의 기타를 쓰잖아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로버트 존슨이라는 블루스 뮤지션이에요. 이 로버트 존슨이라는 블루스 뮤지션은 우라사나오키의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책 보십시오. 거기도 나옵니다. 이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뭐냐? 원래는 음악적 재능이 없었는데 크로스로드, 교차로에서 만난 악마에게 거래를 해서 음악적 재능을 얻었다라는 소문에 휩싸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블루스 기타리스트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들이 죽고 여기에 주인공처럼. 그래서 그런 소문, 악마가 저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간 것이다 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돌았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설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가 구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라이언 쿠글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에게 교회 음악이 영혼을 위한 음악이라면 블루스는 육체를 위한 음악이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본능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음악이 블루스였고, 그래서 위선이 없는 음악이었다는 표현을 써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나쁜 남자야, 나를 가져, 너 결혼했어? 상관없어, 난 너랑 자고 싶어. 이런 얘기를 그냥 마음껏 펼쳐내는 음악이 블루스였고, 그런 뭘 랩한 거야? 아니, 라이언 쿠글러의 인터뷰를 안 했어 그렇게. 그래서 어쩜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이 억눌려있던 욕망을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는 음악 장르가 블루스이기 때문에 그 블루스가 가졌던 힘을 영화적으로도 담아내려고 이런 영화를 만든 건데,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나중에 지옥 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실제로는 그 당시 하면서 그 당시에 실제로 했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악적인 특성이 있고, 그 아까 메탈리카의 원이라는 영화의 그 음악의 흐름에 좀 맞춰서 이 영화를 구상했다고 했는데, 레퍼런스 몇 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구성은
황혼에서 새벽까지가 레퍼런스였다고 라이언 쿠글러가 밝혔어요. 그거는 영화를 보는 저희도 사실 딱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표정을 보니까 자 황혼에서 새벽까지 보신 분 이렇게 너무 오래됐어. 황혼에서 새벽까지는 뱀파이어 영화의 전설이고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각본을 쓰고요.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연출을 했고요. 개코 형제라는 거기도 형제예요. 형제가 은행을 털고 어떻게 도망가다가 뱀파이어들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서 뱀파이어랑 그야말로 황혼에서 새벽까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르고 뭐 하는 영화가 황혼에서 새벽까지였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영화의 흐름을 가져오면서 그 뭔가 영화의 전작의 편집이었던 리듬 같은 거는 메탈리카의 원처럼 조용히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힘을 바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고, 제가 느낀 건 약간 처음에 약간 서부 영화처럼 시작하죠. 서부 영화나 아니면 그 카이스트 장르라고 해서 오션스 11이나 아니 도둑들처럼 한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한 명 사람을 모았다가 클라이막스로 터뜨리는 방식. 바꿔 말하면 굉장히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스토리텔링의 작품을 라이언 쿠글러가 의식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 영화 이야기를 구상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뱀파이어는 대체 왜?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장르인 거 모르고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안을 삼을 만한 게 이 영화에서 세미를 연기한 마일스 케이턴 역시 이런 장르인지 모르고 사인했다고 고백했어요. 나 사인할 때는 뱀파이어인지 모르고, 아니 그냥 사인할 때는 기타 연습 열심히 해야겠구만 뭐 이 생각을 했겠지. 게다가 블랙팬서 감독이 찍는 영화에 날 키스한다는데 이거 안 할 게 뭐 사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촬영장관이 뱀파이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두 번째 보니까 보이는 게요. 약간의 그 복선이 있어요. 초반에 그 델타 슬림이 차 안에서 옛날 얘기 들려줄 때 백인들한테 블루스를 연주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잖아요. 그 연주하다가 내가 중간에 확 변주를 해버렸지 헷갈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가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복선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과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장르로 나아가는 뱀파이어 영화가 되었습니다. 황혼에서 새벽까지를 좋아했던 감독의 취향에 반영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크 조인트가 이제 무대잖아요. 결국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주크 조인트는요, 이게 롯데리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주크는요, 주그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혼란스러운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장소에서 조인트, 모인다라는 뜻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주크 조인트가 주크박스를 틀고, 주크박스라는 건 동전을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정말 옛날에. 물론 여기서는 라이브로 하지만 이 주크박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하는 장소가 주크박스 조인트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뭐냐? 흑인들에게 마지막 보루였다. 백인들에게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흑인들. 하루하루 억압된 생활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은 흑인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돈을 빼먹으려는 게 누구죠? 흑인이죠. 그죠? 흑인 형제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화의 저는 그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흑인 공동체의 자원과 문화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은유로서 뱀파이어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공동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에서 붕괴되는 이야기다. 특히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자기 파괴적 폭력, 서로 간의 폭력, 상호 폭력, 이런 것들, 서로 간에 착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은유로서 이 영화를 받아들였다라고 여기에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 촉토족이 아메리칸 원주민 말 타고 왔잖아요. 그게 촉토족이거든요. 이 촉토족이 뱀파이어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이 뱀파이어는 아일랜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아일랜드하고 촉토족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촉토족하고 아일랜드족끼리 그래서 서로 동상도 막 세워주고 그랬어요. 감사의 의미로.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부족도 서로를 착취하려는,
서로를 해하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이게 모두 다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넷플릭스에 수정헌법 제13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이게 다큐멘터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고 비자발적 예속을 금지한 법안인데 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1864년에 발효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범죄자는 예외로 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비자발적 예속을 금지하는데, 즉 노예를 금지하는데 범죄자는 예외로 둔다라는 조항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남부는 사실 그 노예제도는요 사실상 경제대조였습니다. 미국 남부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권력의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해방된 노예 숫자가 400만 명인 거예요. 400만 명인데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됐고 권력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남부의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결국에 뭐냐,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킨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범죄자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노예들이 다시 노예나 마찬가지의 생활로 돌아가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착취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게 이 뱀파이어로서의 은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그게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와요. 여기 그 집하는 KK단 그 대빵 기억나시죠? 대빵, 그 사람이 그 이제 죽이러 왔잖아요. 죽이러 오면서 한 말 기억나세요?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클로징 이라고 합니다. 개업일이 곧 폐업일이로 번역이 됐죠. 네, 개업일이 곧 폐업일.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요, 예전에 크리스 락이 한 얘기예요. 크리스 락이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가들을 비판한 거예요. 니가. 블랙 피플이 있고 니가들이 있다. 이 니거들 때문에 블랙 피플이 욕먹는다. 근데 결국 같은 흑인들인데 그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흑인 내부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상징으로서 그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제이지도 이 그랜드 오프닝, 그랜드 클로징을 앙코르라는 자기 노래에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뱀파이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해석이 가장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흑인 공동체가 착취당했고 그 착취당한 흑인들이 또 서로를 착취하는. 그런데 권력이 가장 쉽게 작동하는 방식은 그거잖아요. 약자끼리 서로 싸우게 하면 됩니다. 그잖아요. 약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면 권력은 편안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 질문 기회 드릴 거예요. 질문하시면 선물 준대요. 네, 뭐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나갈 때 그 마늘 과자를 다 드립니다. 네. 마늘 과자. 그래서 선물이 빵부자 마늘 과자라는 마늘 맛이 나는 과자를 준다고 하니까 선물 받을 테니까 나가실 때 나가기 전에 하나씩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드셔야 돼요. 이 중에도 지금 뱀파이어를 쓸 수 있는데 진짜 이 드립을 치려고 했다 진짜. 근데 여기서 좀 저는 이거는 그냥 라이언 쿠글러 인터뷰가 아니라 이거는 제 생각인데 라이언 쿠글러가 이 뱀파이어가 아일랜드인이잖아요. 아일랜드인 뱀파이어 캐릭터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아일랜드인 하면 우리 백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일랜드 사람 백인이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갱스 오브 뉴욕 같은 영화에서 혹은 좋은 친구들 같은 영화에서 아일랜드 출신이어서 미국에서 받았던 어떤 그 차별 이야기들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KKK단 있죠. 쿠클럭스 클랜이 우리는 항상 영화에서 흑인들을 저렇게 처형하고 처단하는 걸로 나오지만 KKK단이 흑인만 처형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혐오하고 테러를 가한 대상에는 유대인도 있고 아일랜드인도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인은 오랫동안 유럽에서도 차별받는 민족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일랜드인을 상징하는 빨간 머리에 대한 일종의 차별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일랜드인은 그냥 백인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흑인과도 같은 처지였다가 점점 약간 백인화 되어가는 과정을 겪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 나오는 뱀파이어는 수백 년 전에 여러 이제 이 영화가 개봉된 뒤에 이제 추측을 따져서 막 이런 시간을 따져보니까 최소한 600년 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내가 본 자료에는 아마 최소 1300세 이상이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나이로 따지면 1300살인데 영화에서 언급한 그 과거의 경험은 최소 600년 전의 경험. 뭐냐면 나도 너네 마음을 알아라는 말로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흑인들에게 그 말이 좀 솔깃한 건 나도 너네 마음을 알아. 나도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잖아. 우리나라도 지배를 받았고 우리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 봐. 나는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았잖아. 너네에게도 그걸 선물해 줄게라는 말로 꼬드겨 있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사람 목을 그냥 이렇게 물어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아일랜드인이기 때문에 나도 너네와 같은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더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설정이 영화 속 뱀파이어가 아일랜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 좀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 선택입니다만 저는 처음엔 일반 스크린으로 보고 오늘 아이맥스로 봤거든요. 아이맥스로 보면 이게 다른 게 이 영화 아이맥스로 찍은 영화예요. 그래서 화면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중요한 그 주크 조인트의 그 초현실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영혼들이 모이는 장면 같은 경우에 화면이 세로 비율이 확 넓어질 때 화면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은 여성인데 여성이 이런 아이맥스 카메라로 상업영화를 촬영한 최초의 작품이 시너스라는 기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이맥스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본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일스 케이튼 여기 주인공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열심히 슬라이드 기타 중에서도 이게 보틀렉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시면은 여기 뭘 끼고 있어요. 여기 옛날에는 이거를요 진짜로 맥주병을 깨트려서 이걸 끼고 했습니다. 여기 좀 갈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깅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더 매력적인 음이 나거든요. 기타 줄을 이렇게 슬라이드 한다 그러는데 이 기타는 굉장히 열심히 들었대요. 블루스 기타의 주요한 어떤 주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처음 촬영 전날까지 레슨을 받고 처음 촬영한 게 뭐냐면은 영화 속 자동차에서 연주하는 처음에 그게 첫 촬영이었대요. 근데 마이클 B 조던은 그거를 그 전까지 이 친구가 기타 연습한 걸 들은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첫 촬영 때 처음 듣는데 너무 놀라서 그거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너무 잘하고 놀라서 자기가 진짜 놀란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과거의 아프리카부터 뭐 90년대 힙합까지 뭐 중국 민속무용도 나오고 뭐 각가지 장르들이 서로 뒤엉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흑인 뮤지션입니다. 라파엘 사딕 이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팀이 함께 모여서 뭐 카메라 동선을 뭐 몇 주 동안 구상하고 영화에서 배우가 실제로 부르는 거고 현장에서 녹음한 건 진짜 처음이었다. 이 음악 감독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현장에서 녹음을 직접 한 거는 자기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동시에 뛰어난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마일스 케이튼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뛰어난 뮤지션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캐스팅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모니카 연주는 다른 사람이 부른 겁니다. 바비 러시라고 해서 굉장히 하모니카, 블루스 하모니카의 거장이 계십니다. 바비 러시. 예. 이분 찾아보시면 아마 바로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대신 불러줬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질문을 좀 얼른 받고 또 얘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장 올려주세요. 한 명밖에 없는데. 아니요. 저 뒤에도 안 보여. 아 저기 뒤에 시킬까? 네. 아 일단 저 뒤에 두 손. 네. 두 손을 쓰셨어요. 네. 일단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은 가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영화 보면서 마이클 B 조던이 1인 리역을 했잖아요. 네. 그거 촬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CG인가요?
힘드셨나요?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고요. 사실 한 사람이 쌍둥이를 연기하는 건 영화 역사에서 되게 오래된 트릭이에요. 그거는 뭐 CG까지는 아니고 한 번 찍고 해서 합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영화 여러분 처음 등장할 때 보면 둘이 이렇게 담배를 서로 번갈아 피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대요. 담배를 건네주는 포인트 정확히 체크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찍을 때 그 정확히 그렇지. 마킹한 포인트에 넘겨주고 그거 다시 넘겨주고 그래서 이 합을 맞추는 게 어려웠고 엔드 크레딧 보면 중간에 보면 스모크 스택 더블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흡사하게 생긴 대역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이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같이 찍은 건 아닌데 가령 이렇게 서로 포옹할 때나 이럴 때 그리고 이렇게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을 연기할 때 아무도 없는 허공이 되고 연기하는 것보다는 누가 있을 때 연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대역이 있었고 이 실제 스모크와 스틱 연기 자체는 마이클 B 조던이 다 한 거죠. 따로따로 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합친 거죠. 이거는 그렇게 뭐 엄청난 시각 효과가 필요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써왔던 거지만 훨씬 더 정교하게 작업하느라 개고생했다는 스텝의 푸념이 있었습니다. 네. 올라주시죠. 네, 저기 이번에 가운데 네 여기요 여기 밑에 네 항상 색깔을 좀 알려주세요. 색깔을. 검은색 그게 너무 많은데. 네, 그 영화 속에서 그 스모크는 죽어도 농장돈은 받지 말고 무조건 미국 공용화폐만 받으라고 그리고 스택이라던가 동네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농장화폐로 거래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화폐가 인물들의 태도에서 상징하는 부분이 있을지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농장화폐는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일단. 네. 그리고 또 일종의 지역 화폐잖아요. 네. 네, 그 지역을 벗어나면 사실 소용이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스모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돈을 받고 싶지만 네. 딱 보시면 안 되잖아요. 스모크의 성격과 스택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에 스모크는 T고 스택은 F의 느낌이거든요. 네. 저 사람들 봐 힘들게 일하고 좀 왔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야겠어? 라고 말하는 게 스택의 성격인 것이고 스모크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제 뭐 흑인이 흑인을 착취하고 있지만 뭐 태도는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이번에 하나 둘 갔으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갈게요. 저기 앞에서 두 번째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제가 잘 안 보여요. 네. 네. 여자분. 그 뱀파이어 군단이라 해야 되나? 거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약간 블루스 말고 뭐지? 컨트리나 포크 음악처럼 맞습니다. 느껴졌는데, 네, 그래서 혹시 그건 약간 백인들의 블루스라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뭔가 그게 상징하는 의미나 내용이 그거예요. 왜 뭐냐면 이게 아일랜드 네. 음악입니다. 그게 그 대중음악의 뿌리를요 정확하게 세 개로 나누면요 첫 번째 아프리카 흑인 블루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극적인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악들이 또 있고요. 다른 하나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포크 음악이에요. 이 세 개가 대중음악의 가장 거대한 뿌리거든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놔두자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포크 음악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포크 음악도 되고 그게 또 미국적인 환경에 맞춰서 컨트리 음악도 되고 뿌리는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지금 현재 이 뱀파이어 쪽에 이 어쨌든 우두머리 세 명은 그죠 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크 컨트리 계열의 음악을 전통 음악으로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흑인 블루스가 또 따로 있는 거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잠깐만요. 제일 끝에도 한 줄씩 있구나. 네. 저기 끝에. 네. 야, 저 구석에서 손을 들다니. 구석에 계신 분 그래도 뭐 이럴 때 기회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흑인들이 흑인을 착취하는 구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 로즈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쨌든 이 일행 중에서 최초로 뱀파이어가 되는 인물인데
저 인물을 굳이 백인 배우를 안 썼으면은 관객들에게 흑인을 책정하는 구조에 대한 비유가 잘 와닿았을 것 같은데 왜 캐스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 첫 번째 인물이 변표가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흑인에게 우호적인 백인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좀 대표하는 캐릭터로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흑인과 원치 않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거 있어요. 이 스모크가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게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문을 닫은 건 기습 공격을 위함이 아니라 스택하고 로즈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살리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다.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헨리 스타인펠드가 사실 빌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빌런일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의도가 빌런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피해자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첫 번째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결국에는 선의를 갖고 나섰던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굳이 백인으로 설정한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헤일리 스타인펠드는 본인에게도 이 영화가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헤일리 스타인펠드의 혈통 중에서도 흑인의 피가 실제로 섞여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계 피도 섞여 있어요. 이 배우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역할은 결과적으로는 빌런일 수 있지만 저는 그의 행동 자체는 빌런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부러 그 인물을 백인으로 설정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유튜브에 보시면은요, DNA 저니라는 기획이 있어요. DNA 여행 저니. 그거 보시면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DNA 혈통 검사를 받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난 그 국가 사람들은 진짜 싫어요. 그 국가의 핏줄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프랑스 여자는 프랑스인 핏줄이 프랑스인이라고 자기는 너무너무 자부하는데 프랑스 계열 DNA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랑스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DNA 전이라고요, 순수한 혈통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 혈통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난 중국인 너무 싫어. 근데 검사인데 내가 중국인이 나와. 너 어떡할 거야? 나 일본 싫어. 검사인데 일본인이 나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혹시 혐오와 차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일종의 사회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도가 실제로 영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고, 어쩌면 라이언 쿠글런의 집안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 영화에 1930년대 미시시피 델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중국인 캐릭터가 들어가는, 지금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들이지만 아직까지 영화에서 거의 만난 적 없는 존재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튼 이 영화는 딱 그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서 블루스가 만들어졌고, 그 블루스가 1910년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카고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일렉트릭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가 됐고,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이 스모크 스택, 이 형제의 삶에 녹아 있는 것이고, 그 형제들이 다시 미시시피 델타로 돌아와서 흑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 블루스라는 음악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얘기 해야죠. 버디가이 만났다며.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버디가이라고 진짜 전설적인 실제 블루스 뮤지션입니다. 그게 시카고에서 끝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1992년 시카고에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시시피에서 시카고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청년도 결국에는 더 큰 기회의 땅을 찾아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시카고로 올라와서 1992년이나 됐는데도 이 둘 앞에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뱀파이어가 된 이 둘 앞에서 원래 쳤던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죠.
전기 기타가 아니라. 왜냐? 그 둘에게는 그 음악이야말로 블루스였기 때문에 미시시피 남부에서는 어쿠스틱이 여전히 북부는 전기화가 됐지만 어쿠스틱 기타로 블루스를 쳤기 때문에 물론 음량이 크게 내도록 설계된 그 기타를 치도록 쳤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추억에 있기 때문에 1992년이고 무려 시카고지만 여전히 어쿠스틱 기타로 블루스를 연주한다. 버디가이라는 분이고요. 블루스 기타의 진정한 거장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이제 뉴올리언스, 미시시피 지역하고 이제 시카고 지역 예전에 이제 음악 여행을 했었거든요. 네, 박물관도 다니고 현지 인터뷰도 하고 그때 뵀는데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거 하면 보통 웃으시던데. 어디가 그렇게 얘기해? 좋은 사람이랄 때 왜 이렇게 그래? 감동적인 얘기. 네네네. 근데 이 버디가이 아저씨가 이제 연세가 90세쯤 되는데 연기는 솔직히 좋은. 연기를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버디가이인데. 네. 아니 우리 뭐 신중현 선생님이 이런 영화에 나왔는데 연기를 잘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되게 걱정을 했대. 라이언 쿠글러가 가서 이제 출연을 설득하라고 왔는데 이미 다 마음을 정하고 있더래요. 우리 애들이 네 영화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근데 약간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그 헤어질 결심에 안개라는 노래를 정훈이 송창식 선생님이 다시 불러서 영화에 썼잖아요. 그거를 송창식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박찬욱 감독이 정훈이 쌤과 함께 송창식 쌤을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송창식 아저씨가 나 목 수술로 했고 나 안 할래 하는데 그때 정훈이 쌤이 했던 말이 있죠. 형, 젊은 감독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도와줍시다. 라고 해서 박찬욱 감독이 환갑의 나이에 젊은 감독이 되었다는 그 갑자기부터 생각나서 94가 된 버디가이 그 노년의 뮤지션께서 라이언 쿠글러는 실제로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86년생이에요. 실제로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젊은 애가 블루스 얘기를 만들겠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라이언 쿠글러 인터뷰를 보면 어릴 때 삼촌이 블루스 얘기를 해줘도 블루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고 블루스는 그냥 노땅들 음악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라이언 쿠글러는 힙합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블루스 음악을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촌 떠나고 나서 삼촌을 추억하다 보니 블루스를 다시 좋아하게 됐고 삼촌이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공연을 보러 갔던 뮤지션이 버디가이. 그래서 어쩌면 삼촌을 생각하면서 우리 삼촌이 정말 좋아했던 그분을 영화에 출연시킨다면 삼촌은 영화를 못 보겠지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분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마이클 B 조던과 헤디 스타인펠드가 나오는 마지막 대화가 사실 이 영화의 모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아주 힘든 때였지만 아주 힘든 하루였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 자체가 아주 힘든 시대였고 내 삶 전체가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최고로 행복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기억. 뭔가 그 인생 전체를 보면 참 착취만 당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드비히 고란소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블루스 광이어서 블루스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 영화의 스모크스택 라이트닝, 존 리 후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음반이 자기의 최초의 블루스 앨범이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쿠글러 감독하고 만나서 스모크스택이 주인공인 영화를 함께 작업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 끝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면 1시간 더 할 수 있는데 할까요? 얘기 많거든요. 네. 사실 진짜 많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교회 그 안에 천장에 보면 그걸 들보라 그러나요? 그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블랙팬서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아주 그 작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숨어있는 영화라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 가급적 아무 정보 없이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급적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안에 담겨있는 건 그냥 고정된 시기에 제한된 공간 안에 스모크 스택이라는 두 형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스모크 스택은 그 시절의 흑인들의 어떤 여정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삶이 북부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유를 찾아 북부로 갔지만 거기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아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왔고
힘든 노동을 끝낸 사람들에게 그래도 잠시나마 마음껏 자유롭게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스모크 스택. 그러니까 그들의 이 영화 속에서의 여정이 사실은 이 스크린 안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 밖으로 확장되면 흑인 전체의 여정을 압축해서 상징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좀 커 보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제가 무비건조라는 영화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 영화에 대해서 녹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했던 얘기들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또 시네플레이라고 네이버 영화 거기에도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다음 주쯤에 글을 써서 올릴 거니까요. 더 자세하게 쓸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죠? 네, 이 영화를 개봉 전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봉 전에 보셨기 때문에 개봉하면 볼 분들을 위해서 스포는 빼고 스포가 될 만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뱀파이어 얘기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 스포는 빼고 영화가 좋았으면 좋았다는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진짜 재밌는데 좋겠어요. 저는 이런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는 길에 마늘빵, 여기 뱀파이어 있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마늘빵 잘 받아서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지구의 스모크 앤 스택 교수님과 김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